그런데 그 생각까지는 괜찮았는데 방법이 좀 비뚤어졌습니다. 이자겸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왕비가 되어 권세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기가 자기 딸을 왕비로 들여서 권세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금 새 왕에게 왕비를 들여서 권세를 잡게 되면 내 권세를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거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셋째 딸, 그 셋째 딸을 왕비로 삼아요. 족보가 꼬이는 거죠. 이자겸의 딸이 인종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자겸의 다음 딸이 인종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언니하고 동생인데 왕실에 가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상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 왕이 부득이 따랐다. 뭐냐면 왕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내가 왜 이모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억지로 시킨 거예요. 이날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리고 나무가 뽑혔다.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은 이런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을 때 그래 바람이라도 불어야지 해서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써놓은 걸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넷째 딸, 그 다음 딸을 또 왕비로 들여요. 그러니까 둘째 딸은 예종의 왕비, 셋째 딸과 넷째 딸은 둘째 딸의 아들인 인종의 왕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고려사에는 또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뭐 전부 사람은 반대 안 하고 비바람만 반대를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족보가 어떻게 돼요? 국왕의 두 왕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두 겹 장인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겸이 국왕과 신하의 그 사이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자겸 스스로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하들도 이자겸을 같은 신하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이자겸이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상복을 입었다가 그 상복을 벗고 중서성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추와 관리들이 전부 섬돌 위아래에서 열을 지어 할애했다. 이거는 같은 신하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니까 고려사는 역시 이날 큰 비가 내리고 번개와 천둥이 쳐서 저작거리의 물이 1장이나 찼다. 1장, 3m나 찼다. 홍수가 났다. 사람들은 그냥 참고 있었는데 하늘이 못 참았다. 이런 기록을 계속 남겨놨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자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송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국가의 사신이 아니라 이자겸 개인의 사신이 송나라로 가서 문서를 황제에게 보내는데 그 문서를 표문이라고 해요. 표문이란 책봉받은 국왕이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자겸이 내가 고려의 국왕이야 라고 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산물을 바치며 이거는 조공을 한 거예요. 스스로를 지군국사라고 일컬었다. 지군국사라는 건 뭐냐면 국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국왕보다 조금 아래 고려의 모든 신하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사람. 자, 이런 지위를 스스로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고려의 관리들이 전부 이자겸한테 줄을 섭니다. 이자겸의 권세가 날로 융성해지자 빌붙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줄 서지 않으면 중상모략해서 쫓아내요.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로 요직을 채우고 관작을 팔아서 돈 받고 이 관직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부에 자기 편을 심어놔요. 아들들이 다투어 지은 저택이 거리마다 이어져 있었고 세력이 더욱 뻗치니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사방에서 선물이 모여들어 늘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종을 풀어 백성들의 말과 수레를 빼앗아 자기 물건을 실어 나르니 힘없는 백성들은 모두 수레를 부수고 소와 말을 팔아치우느라 도로가 소란스러웠다. 뺏기기 전에
팔아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왕한테 가서 내가 송나라에 표문을 보내서 지 군국사라고 했으니 왕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를 지 군국사로 책봉해 주세요 하면서 몇 날 몇 시에 갈 테니 책봉해 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왕이 이자겸을 싫어하게 되었다. 장인이고 외할아버지고 내가 왕이 될 때 나를 도와준 공신이고 하지만 나는 이제 싫어. 나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인종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낌새를 누가 눈치챘냐면 내시 김찬과 안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내시는 환관이 아니라 대개 문과에 급제한 유능하고 젊은 관리들 가운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국왕이 뽑아서 자기 주변에 배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그 생각을 잘 읽고 있죠. 왕이 이자겸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모의를 해서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상장군 최탁이라는 사람, 오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왕의 편에 서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자겸이 이런 일을 벌일 때 척준경과 손을 잡았는데 척준경의 세도가 또 강해지니까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이라는 사람이 벼락 출세를 했거든요. 무신이었던 척준신이 막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병부상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군부 내에 서열을 깬 겁니다. 아랫사람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윗자리로 올라가서 병부상서가 되니까 원래 척준신의 상관이었던 상장군 최탁, 오탁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거 하극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찬, 안보리 같은 내시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거 옳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해가지고 이 모의에 가담하게 됐다는 거죠. 1126년 인종 4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2월 25일 초저녁에 최탁, 오탁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궁궐로 들어가서 척준신을 죽이고 척준경의 아들 척순이라는 사람 죽이고 시체를 궁성 바깥으로 던졌다. 자, 뭔가 힘으로 제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이 소식이 이자겸한테 딱 들리니까 이자겸이 어쩔 줄을 몰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대신들을 전부 자기 집에 불러 모아요. 소집. 그러니까 대신들은 갑자기 이자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 그 집으로 모였는데 왕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쩌질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한 거죠? 척준경이 등장한 겁니다. 지난 척준경 편에서 나왔던 바로 그 역할. 사태가 위급하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선제 공격을 합시다. 그래서 척준경이 궁성을 먼저 공격을 해요. 이때 척준경이 동원한 군대가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명의 군대를 끌고 궁궐을 공격을 했는데 문을 딱 잠궈놓고 열어주질 않으니까 바깥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시켜서 궁성 담을 넘어 들어가게 해서 자물쇠를 부수고 빗장문을 열고 궁성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 수십 명의 군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안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왕의 군대가 바깥에 군사가 많이 왔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오질 못하고 안에서 지키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때 몇 명 안 된다, 수십 명이야. 이거 알았으면 금방 나와서 이거 진압을 했겠죠. 참 이게 비겁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면은 비겁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때도 똑같아요. 바깥에서 수십 명이 막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지르니까 저기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래서 나오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세를 장악했다. 이자겸이 사람을 시켜서 최탁, 오탁, 왕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가족들을 붙잡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밤을 그렇게 세워요. 날이 밝자 척준경이 군조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군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군기고에서 무기를 나누어 주고 궁궐 남쪽 문을 포위하게 합니다. 이때 뜻밖의 등장인물 하나가 있어요. 현화사라는 절에 있던 의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승군 300명을 거느리고 궁궐 밖에 이르렀다. 이 의장 누구냐면 이자겸의 아들입니다. 이자겸 아들 중에 승려가 되어서 그 당시 개경 주변에서 정말 몇째 가라면 서러워할 큰 절 현화사의 주지가 되어 있던 사람이 승병을 이끌고 여길 또 온 거예요. 절의 이미지가 좀 생각과 다르죠? 절에 승병이 있었다. 이 승병까지 이자겸의 이 군사 행동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나오질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려요. 이때 왕이 내가 나가서 해결해야 돼 해가지고 궁궐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인종이 이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17살짜리 왕이 궁궐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색 일산을 딱 펴니다. 황색 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척준경을 따르던 군인들이 갑자기 큰 절을 올리면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그냥 공격해라 하니까 했던 건데 갑자기 왕이 나와서 모습을 보이니까 왕이네?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니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역적들이 궁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사직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역적도 없고 짐 또한 무사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전부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탕에서 재물을 꺼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게까지 합니다. 척준경이 그걸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척준경이 칼을 뽑아서 군졸들에게 다시 무기를 입어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는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왕이 앉아있는 황색 일산 거기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방패로 막았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의장이 끌고 온 승려들이 도끼로 궁궐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 위에 있던 이제 왕편 군인들이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니까 이 승병이 그 군인에게 화살을 쏘아서 머리를 맞춰 즉사시켰다. 아니 스님들이 이래도 돼요? 말이 승병이지. 이거는 반란인데 여기에 스님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살생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척준경이 이자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날이 저물어가니 역적들이 어둠을 틈타 몰래 빠져나갈까 염려됩니다. 이게 누가 역적이에요? 왕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역적 아니에요? 역적 입에서 역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궁궐 문을 다 잠그고 왕은 그 안에 있고 바깥은 이자겸 척준경이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런 상태예요. 척준경이 이거 어둡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궁궐문에 불을 지릅시다. 궁궐문을 불태우고 들어가서 빨리 그 안에 있는 역적들을 체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궁궐에 불을 지른다. 이 말이 척준경 입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자겸이 옆에 있던 평장사 이수라는 사람한테 그래도 될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수가 궁궐 건물이 나란히 늘어서 있어.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안 됩니다. 이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이수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척준경이 이자겸의 그 회답이, 그러니까 이자겸한테 어쩔까요? 물어보고 이자겸이 이수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러는 사이에 그 이자겸의 답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뗄나무를 동화문 회랑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렀고 바람에 불이 거세게 타올라 삽시간에 궁궐이 다 타버립니다. 왕의 침전까지 불길이 미치자 궁인들이 모두 달아나 숨었다. 아니
왕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왕을 잡겠다고 바깥에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화재 보호도 문제고, 저는 이 척준경의 이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은 이수라는 사람이죠. 평장사는 고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중서령이 있으니까 중서령, 문화시중, 그 다음에 평장사 해가지고 세 번째 관직이 됐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씨, 역시 인주이씨예요. 이자겸과는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이자겸의 할아버지가 이자연인데 이수의 할아버지가 이자연의 동생 이자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1, 2, 3, 4, 5, 6촌간이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효과는 없었지만요. 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불을 지르니까 안에 있던 인종이 어쩌지를 못하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항복을 어떻게 했느냐면 글을 써서 이자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니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자겸은 아마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네?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좀 모양을 갖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막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대신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까 그 이수, 평장사 이수가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주상께서 비록 조서를 내렸으나,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으나 이공이 어찌 감히 그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이공은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당신이 어떻게 그걸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자겸은 이거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육촌인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자겸은 그의 뜻이 저지되자,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조서를 왕한테 돌려주며 말하기를, 신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수가 이자겸의 다 된 밥에다가 재를 뿌린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이수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이자겸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열려요. 이수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막은 겁니다. 서울의 봄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서울의 봄 그 영화 보면 전두광 일당이 권력을 잡을 그 동안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 지위에 맞는 행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10년 넘게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도 결국은 그걸 막지 못한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못하다. 이수 같은 사람이 한국 현대사에 한 명만 있었다면 5.16도 막고 전두환의 등장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이 이수의 이 역할, 그냥 사료를 읽으면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이자겸이 왕이 된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 왕실이 더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자겸은 어떻게 될까요?